안녕하세요. 2024년 3월 2일 플라톤 인문학 TV 김성호입니다. 오늘은 3.1 운동과 이제 기독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좀 나누고자 합니다. 어저께 이 방송을 올릴 예정이었으나 그냥 좀 어떤 결함이 좀 있어서 오늘 올리게 된 것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3.1 운동을 생각을 할 때 단순히 그냥 일제 저항하는 것으로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단순히 그런 것만은 우리가 아니다, 단순히 저항운동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은 어떤 사상의 전환이고 패러다임의 전환이고 사상의 전환이고 유교적 중세 봉건 사회에서 근대 시민 사회로 가는 하나의 그 과정에 있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될 것입니다. 유교적 수능 사회에서 유교적 수능 사회에서 이 프로테스탄티즘 정신, 자본주의, 그러니까 그 기독교 저항 정신이 들어오면서 이것이 근대 시민 인식을 촉발하는, 그러면서 이제 일제에 저항하는 그런 양상이었다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이 3.1 운동, 그러니까 이전에 그 경술국치인이죠, 한일합방 당시에도 이런 저항 운동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일부 그 양반 계층에서 어떤 애통하는 글을 쓰거나 어떤 그런 모습은 있어서도 이렇게 저항이 국민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모습은 없었습니다. 사실 구한말의 폭정이나 일제시대나 사실 다른 바가 없었던 거죠. 그 왜 그러냐면 당시 조선 사람들이라고 하는 신분제 굴레 속에서 벗어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그 당시에 이제 조선 말기에 한 10명 중 7명, 8명, 7명 정도는 천민 계급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산원공성의 신분 계급 중에서 양반과 천민, 그런 어떤 신분 구조 속에서 70%가 천민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은 어떤 그 이런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어떤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그런 구체적인 근거, 어떤 조사가 있었냐라고 봤을 때 조선시대에 그런 구체적인 증거나 그 조사를 하지를 않았죠. 왜냐하면 그 사람, 그 당시에 사회 자체가 어떤 인구 조사를 통해서 뭘 한다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그럼 이것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서양에서 선교사들이, 미국의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자체적으로 조사를 한 겁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느낀 기록에 의해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10명 중에 7, 8명은 천민 출신으로서 굉장히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억압받고 천대받는 계층이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에는, 조선 말기에 가면 거의 그 상위 10%, 5%, 10% 내에 있는 양반 계층들이 사실상 그 조선의 어떤 그 모든 것을 향유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일반 백성에 대한, 일반인들 측면에서 보면은 일제 시대나 조선 말기나 별로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술국치라고 하는 그 국권이 침탈될 때도 뭐 일본 군국주의나 조선의 어떤 그 부패한 관리들이나 자기 것을 빼앗아 가는 것에 대해서는 똑같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저항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항이라고 하는 거는 그 당시로서는 뭐예요? 그리고 민주적인 저항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저항을 했냐면 조선시대에 향유했던 사람들,
지방의 어떤 그 지역의 어떤 관료 세력이라든가 토호 세력들, 이런 사람들이 사실 저항을 했던 것이, 일반 민초들은 저항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서는 조선 사람들은 이 신분제 속에서 어떤 순응하는 것만 배웠지, 자기 자신의 어떤 견해를 피력하고 그거에 대해서 저항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익숙치가 않았던 것이죠. 구한말에 농민 봉기가 있었지만 어떤 그 사회 구조 자체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결국은 뭐냐면 농민 봉기들도 뭐 자기의 먹을 것만 챙기는, 응? 말하자면 그 먹을 거 달라는 얘기였어요. 그때 사회 구조를 바꾼다던가 뭐 이런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구한말의 농민 봉기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조선이라고 하는 이 근본적인 체제를, 유학적인 체제를 유지하면서 그 안에서 어떤 자기 자신의 어떤 그 탐관오리를 척결하는 그 정도의 것이었지, 이게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3.1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다릅니다. 3.1운동의 외친 구호가 뭐냐면 대한독립 만세예요. 어떤 조선이라고 하는 그 나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대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근대 사상을 가진 어떤 민주국가, 근대 국가의 출현을 민중들이 요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2010년도의 경술국지와 죄송합니다. 1910년도의 경술국지와 1919년 3월 1일절의 시대적인 어떤 이 9년간의 그 상황 속에서 민생들이 각성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왜 이러한 각성 운동이 어떻게 일어났고 왜 이러한 저항 정신이 나왔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그 저항의 정신의 발현 속에는 서양의 선교사들이 영향이 굉장히 컸단 말이에요. 이들은 주로 이제 프로테스탄트적인 사고를 가지고 왔는데, 이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저항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미국이 가지고 있는 프로테스탄트는 뭐냐면 독립정신이에요. 이 독립정신이라는 건, 미국의 독립정신이라는 건 뭐냐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영국의 식민지 정책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저항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미국의 독립혁명. 그것이, 그러니까 미국의 독립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미국의 정규군이 쌓은 것이 아니에요. 시민들이 스스로 저항하겠다는 거예요. 그 그런 저항 정신을 가진 미국 선교사들이 왔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 프로테스탄트라는 것은 뭐야? 영어로 영어인데 저항하다는 말은 뜻이죠. 프로테스탄트라는 것이 저항하는 사람들, 저항하는 자, 반항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종교개혁 당시에 그 천주교에서 개신교들 사람들은 뭐야? 저 사람은 저항하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프로테스탄트야 라고 낙인을 찍은 거예요. 그 저항하는 사람들이 미국에 건너가서 영국의 식민지 정책에 저항하는 거고, 그 저항하는 사람들의 그 후손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조선에 와서 뭐예요? 학교를 세우고 기독교를 전파하면서 저항 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 당시에 선교사들이 하는 것이 뭐예요?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웠단 말이에요. 학교는 뭐예요? 이화학당, 배제학당, 뭐 그런 어떤 학당, 지금은 하자면 이화여자대학교, 배제대학교, 뭐 명지대학교도 그때 세운 것이고, 연세대학교도 세웠던 거고, 이런 학교를 중심으로 근대 사상을
가지고 들어오고 전파해 주면서 동시에 복음도 전파를 하고요. 전도도 하고요. 그러면서 그러한 저항의 정신을, 근대 사상의 정신을 교회에 심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존경하는, 우리가 이제 마음속에 따르는 유관순 여사도 뭐예요? 이화여당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화학당 출신에서 그런 어떤 배제대학이라든가 이런 데서 어떻게 교육을 받고 온 사람들이, 아, 민주주의는 이렇게 해야 돼.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근대 사상이야. 물론 성경 말씀도 받았지만 동시에 서양의 근대 사상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민주주의가 무엇인가를 이해를 하게 된 거고, 그것이 교회는 아니더라도 일반 인들에게도 동시에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일제가 하는 식민지 통치는, 이거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 원칙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원칙에서. 그러니까 봉건제 윤리 속에서 벗어난 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 원칙에서 벗어난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저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제가 어떻게 대한민신보, 독립신문 등 언론기관을 폐쇄시키고 기산을 검열하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신보, 어떤 독립신문, 한성순보 이런 언론기관들을 일제가 폐간시켜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검열을 시작했다. 이건 언론의 자유의 침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시대에는 언론의 자유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단 말이에요. 그거는 뭐예요? 왕이 은혜를 내려주면 감사합니다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는. 근데 자기가 어떤 불합리하다고 얘기를 한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조선시대는. 근데 그런 개념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근대 사상이 들어오면서 이런 개념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생각으로 보면은 이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으로 보면은 굉장히 의식의 전환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정당한 재판 과정이 없이 조선을 통제하고 처벌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군국주의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군인이 통치를 하는데, 군인이 뭐예요? 현병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의 통치하면서 무관 통치를 얘기하는 거죠. 헌병들이 어떻게 경찰 역할까지 다 하는 거예요. 헌병은 어때요? 군인을 상대로 하니까 총을도 차고 다니죠. 굉장히 강압적인 통치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제대로 된 재판 과정도 없어요. 그냥 어떻게 처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법권의 침해다라고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조선시대 때는 그런 것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조선시대 때는 뭐냐면 그냥 누가 양반이 뭐라고 하면은 관아에 끌려와갖고 내 죄를 내가 알렸다 그러면 실토 자백을 하는 게 그 당시 조선시대의 통치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방식에 별 차이가,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지배를 당했으니까 이렇게 해도 상관없겠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런 어떤 그 근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뭐예요? 사법권의 침해라는 거지. 사법권의 침해.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학교 세워주고 이거 하면서 인권이 뭔지, 민주주의가 뭔지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상에서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일제가 강압 통치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여러분, 교회가 왜 그렇게 그 일제에 저항을 했냐면 신사참배 운동이에요. 신사참배라는 건 그냥
일본은 뭐야? 강력한 메이지 유신이라는 것 자체가 강력한 천황제 중심의 개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황이 신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거야. 종교가 세속 권력을 같이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사라고 하는 것도 뭐야? 그 천황제를 모신 천황에 충성한 사람들, 이 신사라고 하면서 신격화시킨 것이 신사참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민주사회에서는 종교와 정치가 분리됩니까? 안 됩니까? 분리돼야 되는 거죠. 분리되는 거죠. 국교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민주사회에서는. 그러니까 이슬람에서 말하는 어떤 종교 국가 뭐 이런 거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와 같은 유사한 형식의 통치 방법을 일제가 한국의 식민지에 강요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상황들이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선교적 가르침에 위배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만큼 주동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럼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두 가지의 어떤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요. 하나는 그 미국 윌슨 대통령의 민족 자결주의 재창, 또 하나는 고종의 독살설이죠. 이 민족 자결주의는 이 1차 세계대전 중 미국의 적국인 독일의 식민지에서 해방운동을 일으킬 목적으로 사실 말한 거예요. 아유, 국제사회, 그러니까 윌슨이라는 사람이 정말로 뭐 독일의 그 식민지 지배하에 있는 사람들이 불쌍해서 그런 것, 물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뭐 하자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독일의 식민지 내에서 반란이라든가 이런 독립 세력들을 부추기면서 이 독일의 힘을 약화시키려는 거죠. 그것이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오늘날에도 문제가 되고 있던 것이 뭐예요? 팔레스타인 문제도 그래서 나오는 사실이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까지나 뭐예요? 적국인 독일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일본은 뭐냐면 미국과 상당히 밀월 관계에 있었단 말이에요. 밀월 관계에 있었고 일본 자신이 승전국으로서 지위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승전국끼리는 뭐예요? 승전국의 식민지는 그 해당이 안 돼. 근데 뭐야? 패전국, 독일의 식민지는 그거를 요구했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상황들을 알고는 있죠. 그러니까 이 당시 일본의 식민지였던 우리나라한테는 이것이 사실상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윤치호 같은 사람들은 이 3.1운동이 일어나더라도 이거는 근본적으로 독립으로 갈 수 없는 실패할 거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3.1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독립으로 직접적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그 어떤 영향력이 있었다는 거죠. 제가 얘기하는 건. 그럼 독립으로 이어지지 않았어도 어떤 영향이 있었냐? 가장 중요한 거는 비폭력 운동이었다는 거예요. 비폭력 운동. 비폭력 운동이 어떤 거냐면 어떤 효과를 갖고 왔냐면 3.1운동을 일으키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칠 때 이거를 진압하는 사람들은 일본 헌병대가 진압하면서 어떻게 해요? 총칼을 들고 나와요. 총칼을 들고 나오고 학살을 하고 어떤 교회에다가 모아놓고 불을 지르고 이런 것들이 해외에 그대로 표현된다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일본에 대한 인식이 서양의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기독교가 굉장히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기독교 종교를 박해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질 않죠. 그런 상황, 서양의 여론들이 변화하는 것을 일본에 대한 시각을 바꿔나가도록 했다는 거죠. 아, 저것이 일본이라는 나라가 근대의 국가의 정신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이런 포괄적인 형태로 가는 것이구나. 이러면서 사실은 여론이
이 문제, 한반도의 문제에 환기가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3.1 운동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봐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미국이라는 사람, 나라, 미국과 영국 이런 열강들이, 야, 니네 근대 국가, 근대 민주주의 국가가 어떻게 저렇게 사람을 잔혹하게 죽이고 인권을 유린할 수가 있어? 라고 하면서 압력을 넣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혼한다는 것이 나오는 것이, 사실은 일제가 1919년 이후로는, 이전에는 무단 통치, 자식이 말해서 칼을 차고 하는 통치에서 3.1 운동 이후에는 문화 통치라고 하는 거는 개념으로 유하게 바뀌어요. 고종 독사사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 무슨 고종 황제가 존경을 받는데 이 사람이 죽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일제가 황제를 독살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인권의 문제가 사실 나오는 거죠. 거기에서 분개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일제가 어떻게 돼요? 아, 이렇게는 안 되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야? 무단 통치, 칼착을 통치하는 거에서 문화 통치로 일단 사상을 바꾸는 형태로 조금 유하게 통치 방법이 바뀌어요. 그런 효과를 낳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이 3.1 운동의 실패를 보고 어떤 때는 또 뭐야? 강한 무장 투쟁 노선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건 중국에 가서 어떤 중국에서의 어떤 무장 투쟁, 뭐 독립군이라든가 뭐 이런 모습. 근데 그것이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미국과 일본의 밀월 관계였고, 일본의 근대 국가를 인식하는 상황에서, 또 일본의 군사력이, 해군력이 마구 뻗쳐 나가는 상황에서, 일본은 그 당시에 야마토라고 하는 항공모함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군사력을 어떻게 이 독립군 세력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잘못하면은 이거는 뭐냐면 테러 단체로 인식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승만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일제의 그 어떤 그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죠. 교민단체들이 언론 플레이를 계속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언론 플레이를 그렇게 하면서 일제의 포갑성을 부각시키니까 이 무장투쟁하는 것도 약간의 그 봐주는 것이 있었던 것이지, 이 무장투쟁을 그 열강들이 지원하지 않았어요. 그런 면에서 이 3.1 운동은 하나의 그 민족 사고 정신의 전환이었고, 근대 사회를 요구하는 하나의 그 운동, 무브먼트, 혁명과 같은 그런 정신의 발현이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실제로 이것을 통해서 조선의 인권 문제, 일본의 침략적 행태가 폭로되어진 측면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걸 인식을 해야지 3.1 운동의 성과를 봐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성공이냐 실패냐 놓고 봐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것은 근대의식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 봤을 때, 그 사상의 전환, 근대 국가의 출현으로 봤을 때 이것은 하나의 민주주의 운동이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 한국, 지금 오늘날 우리 사회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3.1 운동의 정신은 민주주의 정신이었다는 것을 알고 민주화로 더 발전시켜 나가는 거죠. 그것이 3.1 운동의 정신을 계승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또 뭐예요? 이 당시에 또 하나에서 봐야 되는 거는,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가 일제에 저항하면서 하나의 훗날의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 성과를 이루는데 하나의 씨앗과 같은
선을 하나 만들어 놓는 그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가 닿아져 있으면서 훗날에도 이승만의 외교 전술이라든가 얄타 회담, 카이로 회담, 이런 그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는데 기독교 한인이나 이런 재미교포 선교사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는 것을 봤을 때 3.1운동이 가지고 있는 우리 독립운동사의 의의는 굉장히 큰 것이고, 그것은 한미동맹의 기초고 자유민주주의의 기초였다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3.1운동을 단순히 일본에 저항하는 운동으로만 생각하면 이 운동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것은 민주주의 운동이었고, 근대화 운동이었고, 그것은 인권 운동이었고, 그것은 훗날에 한미동맹이 기반이 된 운동이었다, 이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1운동을 계승할 때는 뭐예요? 민주주의, 이거를 우리가 하는 것이 계승하는 것이다. 거기에 나와서 민주통일론까지 갈 때 이 3.1운동의 본질적인 목표는 거기에까지 나가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